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북극협력주간 과학기술의 날 두 번째 세션으로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의 서영교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세미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성호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운영위원장님과 오늘 행사 좌장을 맡으신 김현수 대한조선학회 회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이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지난날 발간한 극지 이슈 리포트가 다룬 8개 주제 중에서 3개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여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북극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산업적 진출 전략 세션을 구성하였으며, 그 해당 주제의 저자분들과 지정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코학 세미나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극지연구소의 소장님이시자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강성호 운영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지연구소 소장이자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코아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북극을 주제로 하는 가장 큰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서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이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36개 회원기관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해 주신 해양수산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에 수립된 범부처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2015년에 출범한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산업계, 대학, 연구계 등 36개 회원기관이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30 북극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서부터 극지 이슈 리포트 발간, 북극서클 총회에서 컨소시엄 세션 개최, 그리고 국내 북극협력주간에서 매년 연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극인문사회 및 산업분야 기획연구 수행 등 회원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영역을 발굴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간 북극협력주간에서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는 북극의 과학, 산업, 정책 등의 전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북극연구 컨소시엄이 제작 발간한 극지 이슈 리포트의 주요 8개 주제 중에서 올해의 북극 이슈와 정책 수혜에 부합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오늘 세미나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극지활동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차세대 새벽연구선 건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세미나 주제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북극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산업적 진출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극지활동진흥법의 세부 내용과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전망을 발표하고, 산업적 관점에서 극지선박 안전운항 기술 개발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학의 측면에서 지구온난화가 극지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삼아 법, 산업, 수산과학적 측면에서 다채롭게 북극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컨소시엄
회원기관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극지활동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 이슈 해결을 위한 융복합적인 협력과 해안이 도출되어 우리나라가 북극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바쁘신 연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현수 대한조선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KMI, 국립수가원, 크리소, 대우조선해양 등 모든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참여자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발표 시간 20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 최영준 정책개발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극지연구소에서 정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극지활동진흥법 및 하해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정 이유와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극지활동진흥법은 이번에 세 번째 입법 활동을 통해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지난 19대, 20대에도 입법이 됐었지만 일부 쟁점 조항이 있어서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었고, 이번에 세 번째 21대 국회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진행 내용 위주로 입법이 되어서 신속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19대, 20대에 대해서는 저희 서은상 부장님이나 또는 다른 박사님들께서 먼저 백업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지금 시기에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에 본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고, 21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지활동진흥법은 기후변화, 자원 확보 등의 극지의 전략적 가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정부 수준에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진흥법적 성격의 법률입니다. 기존의 극지와 관련해서는 남극활동진흥법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이 법은 사실은 국제조약에 따라서 국제조약 의무 수행을 위한 국내의 강제적인 의무 수행을 위한 약간의 규제법적의 성격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일부 진흥 내용이 가미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남극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남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국 놓고 보자면 북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법정 계획이 부재한다거나 법률적인 영향이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극지활동진흥법으로 묶이게 되면서 북극에 대한 법적 근거 또 법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고 20년 12월에 정부 발의로 기존의 국회 입법과 달리 이번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속하게 저희가 놀랄 정도로도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가 의결되었고 20일 국무회의 공포를 통해서 제정된 후에 현재 하해법령까지 제정해서 10월 14일부터 극지활동진흥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극지활동진흥을 위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이념, 연구개발, 인력 양성, 경제활동 진흥 등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조문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남극법이 있는 상태에서 극지활동진흥법이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남극법은 특별법으로서 남극에 대한 규제와 일부 진흥 내용을 담고 있고 극지활동진흥법이 극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법 제5조에 보시면 극지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극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6조 1항에는 극지활동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극연구활동진흥법에 있는 남극활동 진흥 기본 계획과 남극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 조문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흥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진흥을 위해서 극지활동 진흥기본계획 수립,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후속 조치와 진흥을 위한 기반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재정의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극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법에 전환이 있었다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남극법 재정 목적을 보게 되면 남극 조약과 환경보호 의정서에 따라서 국제협력 체제의 참여와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국제법적 성격의 의무 이행과 과학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부분으로 사실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극지법 재정 목적을 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진흥의 육성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재정 목적이 제정되어 있고, 기존의 과학 연구나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나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 또 삶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극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만방에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극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극지에 다가가는 방법과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지활동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극지활동 수행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 지원을 하면서 가장 약간 궁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외부나 또 부처에서도 극지활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행을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답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극지 연구가 왜 필요하고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어떠한 논리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했었는데, 극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극지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국제협력, 인력 양석, 연구개발, 활동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도 극지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극지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극지법에 따라서 이제 북극권을 포함한 법적 기반과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 13년에 북극정책 기본계획도 세웠고 18년에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 그리고 이번에 2050 북극활동 전략도 수립을 했지만 사실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표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극은 이제 계속 지금 3차까지 해서 4차까지 수립하고 있듯이 법정 기본계획으로 남극 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북극이라는 빈 공간에 대해서 극지활동 진행 기본계획을 통해서 법률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북극을 포괄하는 세계 유일의 사례입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장관님께서도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 최초로 남북극을 포괄하는 법률적인 통합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극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남극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국제 의무와 환경보호, 과학적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유사한 성격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남극법들을 남극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북극에 관련해서는 북극 관련된 법률은 연안국들이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국들에게 북극은 남의 나라 땅이 아니고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경보호, 해상 안전, 해양 환경 등에 대해서 규제 내용 또는 진흥 내용을 담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가장 유사한 법률로는 198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극 연구 정책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우리와 유사하게 부처 간의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과학 연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그리고 북극 연구 기본 계획을 5개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북극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남북극을 함께 포괄하는
법률을 수립한 것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특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극지활동 수행체계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과 법적 근거 확보에 대해서 이 법에 예를 들면 정부가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항별 의미는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 조항에 대해서 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 확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앞으로 5년 단위로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3년부터 27년까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이 계획에는 현재 수립한 2050 북극활동 전략을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세부 계획이 반영돼서 과학연구뿐만 아니고 경제, 산업, 조선, 항로, 에너지까지 모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3조에 보면 극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능법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지능법이 이와 같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서 이 법이 지능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와 극지연구소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극지연구 데이터, 또 극지 관측 자료, 공간정보 시스템, 안전항로 시스템, 위성 자료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극지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게끔 법적으로 조항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 지침 수립,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계속 해오던 연구개발, 그리고 기반 시설 운영,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근거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이제 극지연구소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 사업으로 수행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명확한 위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사실 법이 4월에 제정됐지만 10월에 시행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령 10개조, 해양수산부령 3개조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했고, 법과 동시에 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활동 진흥 시행령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업무 위탁, 그리고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법률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은 극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3조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은 극지법 중에 유일하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에 극지 통합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와 또 어떠한 대상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속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극지활동 진흥기본계획은 차년도부터 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고, 통합정보 시스템도 현재 구축을 위한 예산 작업을 위해서 정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작업을 하고 있고, 현황 파악 등의 조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지침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현재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등에 대해서 부처와 극지연구소가 협조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극지 연구가 변해 나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극지 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통된 인식과 수행 체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에 따라서 극지를 포괄하는 극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 정보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 뜻깊게도 21년부터는 차세대 새벽 연구선이라는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이 법의 수행과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첨단 인프라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학연 간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극지활동 협력 생태계 활성화에 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정보 시스템만 하더라도 극지연구소가 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항로 정보라든지 극지 기지 주변의 수로 정보, 그리고 또 위성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원이나 또는 해양조사원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력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야 하고, 인력 양성만 하더라도 과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자, 그리고 인프라 전문가, 그리고 특히 세빙선으로 오게 되면 안전관리자와 아이스 파일럿까지 함께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 법에 따라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더라도 어떤 한 개의 기관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지와 관련되고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이제 생태계와 법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률적 조항에 따라서 특이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4차 난극연구활동 진행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지활동 진행 기본계획은 법제처에서도 왜 국무회의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책부서에 와서 가기관계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대한 정책을 올리는 것을 지원을 해봤는데,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다 보니 정책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극지연구에 대한 타당성, 수행 필요성, 또 이슈화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내용과 앞으로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해나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배경, 내용, 의의 그리고 미래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극지운항 선박 안전운항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정성엽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극지연구소 강성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셨던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의 서윤교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 되겠고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실제 극지 선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아마 산업혁명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혁명은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 중반부터 발생을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증기기관의 등장이 되겠고요. 이런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대체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00년대 중반부터 2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전기 에너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 에너지 등장으로 해서 상품의 대중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요. 20세기 중반부터 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컴퓨터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들 간의 지능화나 융합화를 통해서 현재 사회는 초연결화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게 되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은 실제 가상의 공간과 실제 현실을 융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모사할 수 없는 환경들을 모의나 모사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 기술들 같은 경우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도 각각 연계를 통해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물리 대상이 어떤 연결한 상태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큰 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이 정보를 좀 더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위한 어떤 정보 플랫폼 형태가 빅데이터가 되겠고요. 이런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어떤 알고리즘화돼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이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현상과 어떤 그 가상의 현상들을 같이 혼합시켜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게 되겠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예전에는 중앙 집중형 저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현재는 이제 분산형 저장 집중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은 높이게 되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향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IT 서버 시스템을 본인이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웹 베이스 기반을 통해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사용자가 서버나 스토리지가 없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총 6가지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각각 혼합이 되어서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산업계에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는 종래에서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도시나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전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실제 이제 도시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 어떤 건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판단을 할 때 디지털 트윈, 즉 스마트 시티 모델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게 되겠고요. 일단 또 교통 분야에서는 실제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교통량을 제어하고 분석을 하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분야에서는 실제 물류 과 관련된 상이나 상하역과 관련된 장비들의 모니터링 기술들, 그리고 물류 전체 흐름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활용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발전소 개념들을 디지털 트윈화 시키면서 가상의 발전소 구축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모듈로 관리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조선이나 해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는 사진들이 실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탄소 배출은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선박기인 오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실제 선박의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겠는데요. 2030년도까지 40% 감축 목표를, 그리고 2050년도까지는 50% 감축 목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조선이나 해운 산업에서는 탈탄소화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게 되겠고, 이런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조선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선박의 어떤 상태 감지뿐만 아니라 예지 보존에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예지 보존을 통해서 선박의 전생애 주기 관리를 통해서 선박의 유지 보수 비용을 좀 향상시키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육상 원격 제어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선박의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운항 최적화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어떤 항해사나 파일럿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 항만 기술과도 연결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외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 위주로 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예를 좀 들게 되면은 DMV나 콩스버그 마이타임, 노르웨이에 있는 NTNU 대학, 그다음 신테프 오션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오픈 소스 기반의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선박의 설계나 건조, 운영 전 과정에 걸쳐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활용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운항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제 유지수 비용들을 좀 더 절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게 되겠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실제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여하는 데도 크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경우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IoT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선박들의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선박의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실제 선박에 탑재를 해서 선박의 유지보수 향상과 선박의 운용에 활용을 하고 있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증강현실과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위험한 구간들을 미리 식별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항해 지원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업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 해운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좀 더 일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노트르담 항이나 싱가포르 항에서 디지털 포트 개념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물류 전 과정에 적용이 돼서 실제 어떤 암벽 스케줄링에 관련된 사항들, 실제 선박들의 벙커링 프로시저, 그다음에 선박의 접안이나 이항에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활용이 되겠고, 이런 스마트 포트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어떤 그 해운업계에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극지운항 선박에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북극은 새로운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북극 지역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빙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고, 밑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여름철 북극 해빙 면적은 거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년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 면적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의 얼음 면적이 지금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북극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얼음이 녹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 어려웠던 북극의 천연 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 쪽에는 천연 가스나 석유가 많이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게 되겠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북극의 연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연안에 부존되어 있는 선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국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밑에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서는 실제 북극권 지역에서 LNG 선박들의 통항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야말 프로젝트 이후에 2019년도의 현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북극의 지역을 운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극지운항 선박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올 3월 달에 선박의 좌초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남방 항로를 일컫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가 되겠고요. 이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좌초가 되면서 양방의 통행을 막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남방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어떤 물류 체계를 마비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실제 많은 선주들이나 화주들이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대체 항로의 필요성
필요성을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 항로를 새로운 대체 항로로서 적극 강조를 하고 있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북극 항로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박의 운항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고, 운항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 가스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새로운 대체 항로로서 충분히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제 러시아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극은 얼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얼음이 있는 환경에서 선박들이 운행되기 위한 안전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 더 요구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이런 기술과 목적을 이루어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도출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술은 이제 안전 운항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고요. 잠깐 보시는 것처럼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얼음과의 충돌을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얼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사고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극한 환경이나 실제 현상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에 활용이 되겠고요. 또한 또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북극은 이제 해빙 지도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되는데, 얼음의 두께나 얼음에 모여 있는 밀집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이제 증강현실 기술과 융합을 통하게 된다면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지역의 얼음 컨디션들을 미리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데 크게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박의 최적 항로를 선정을 통해서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시뮬레이터 분야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종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는 기술들은 기존의 어떤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거나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좀 더 비성용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런 종래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크게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신경망이나 심층 신경망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크게 확장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디지털 모델 구축을 통해서 선박의 다양한 운항 환경에 대한 미리 모사를 통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환경 규제나 기술 규제에도 아마 선제적 대응을 하는데 크게 기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가장 고유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 실제 모의나 모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항해사나 선장을 배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서도 아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일단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극지 운항 선박에 적용되면서 저희가 미래 전망을 어떻게 좀 해볼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극 쪽은 상당히 많은 천연 자원들이 부존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의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 북극의 진출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 실제 이제 북극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시장 선점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업저버 국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게 되겠고, 이와 함께 해운 업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선이나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되고 나면은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거버넌스 구축에서도 지금까지는 약간 좀 소극적인 입장을 좀 취해 왔다면은 아마 좀 더 앞선 미래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서도 아마 좀 강한 입지를 기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좀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북극 진출을 위한 활성화 전략, 그다음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극 지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얼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사업 참여를 통해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 프로젝트 추진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개발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실제 이제 북극 지역은 상당히 많은 환경 규제나 기술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구되게 되겠고, 끝으로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선 기술, 그다음에 해운 기술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화를 통하게 된다면 아마 민간 협력 체제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게 되겠고, 그 기술에 대한 저희가 국산화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아마 저희 주요 경쟁 우위인 뭐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과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또 준비했던 자료들 참고 문헌들이 되겠고요. 일단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미래 북극 항로 운항 선박 적용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지수산자원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책이란 주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오현주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복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양 생태계 변화, 그 속에서의 수산자원 변동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은 다 알려주시다시피 그 환경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화 자원이라든지 많은 게 묻혀 있고 특히나 해빙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북극이라 하면 우리 북극 사람과 함께 북극군과 함께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통통해야 되는 곰이 이렇게 말라가 있는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큰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죠.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극곰이 물범을 먹지 않고 사슴을 이제 잡아먹는 게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이만큼 어떤 지구 온난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있지만 북극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생존하고도 관계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북극에 어떻게 해빙이 분포하는지 보면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얼음이 이제 녹아지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특히 그린랜드의 빙하의 감소를 보시면은 96년도, 98년도, 2007년대 엄청나게 많은 해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빙을 봤을 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해빙이 되니까 좋겠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해양 생태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해빙이 됨으로 인해서 담수가 유입되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와 더불어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그 소비자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러한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다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수의 유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화학적 변화와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특히 바닷속에서의 그 육지의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종 조성을 보시면은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그 기여도가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식물 플랑크톤이라든지 동물 플랑크톤의 생태에서 봤을 때는 저차 기본이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종 조성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빙이 되다 보니까 조류도 자체도 이제 서식처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근데 특히나 이 동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류들이 먹는 주요한 먹이 생물로서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북극이 워낙 얼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생태계 측면에 있어서 먹이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북극과 인접한 해역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만 해빙이 됨으로 인해서 북극 쪽으로 이제 플랑크톤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척지해 같은 경우에는 저수 생물층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빙이 우리가 단순하게 얼음이 녹아서 항로가
개척되겠구나는 측면을 떠나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먹이만 구물에 있어서 과연 인간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살펴봤거든요. 해빙이 그러면 수산학적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 보니까 해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북극 밑에 아북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들이 이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높은 거와 보통 낮은 거를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해빙이 지속되다 보면은 대서양 불불락이라든지 이제 상업종이 많이 서식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서양 붉은 볼락을 보시면은 왼쪽 보면 옅은 색이 실제 분포 지역인데 만약에 향후에 해빙으로 인한다면은 이렇게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극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극지라 하면 북극과 남극을 보고 있는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까에 대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그 세빙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남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생태계적인 보증 측면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남극은 먹이망이 북극과 달리 북극은 이제 인간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남극은 크릴이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다른 생물의 먹이 생물도 되지만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몸에 좋은 또 기능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하는 또 수산 자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릴이 중심이 되어서 남극에 이제 수산 자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보시면은 뭐 펭귄이라든지 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은 이제 그 비싼 고기가 이제 메로라고 알려져 있는 남극 이빨고기라든지 이런 주요 상업 쪽이 이제 어획되고 있는 것이 남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남극 해빙이 이제 변화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대기 온도도 상승하게 되면서 남극에 대한 것도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해양 생태계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가 작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뚱뚱한 사람은 이제 더위에 약해서 힘을 못 쓰지만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반쪽인 사람은 더위를 잘 견디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는 거죠.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 입장에서는 어느 아이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달라지고 상위의 어류라든지 다른 상위 주요 상업종으로 갔을 때에도 어장의 그 어획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그 생태계가 변동을 하게 돼 있고 또 크릴이 그러면 온도에 어떠한 성장을 보일까 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크릴의 성장률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크릴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뭐 고래라든지 다른 주요 수산종이 결국은 감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산 자원학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크릴과 그 살프라는 것은 이제 플랑크톤 일종인데 개체수가 변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순남극 해역이 어떻게 생태계 변동하냐면 여러 가지 요인을 했을 때 좌측 그림은 실질적으로 관측했을 때도 보면 서남극 쪽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른 요인을 넣었을 때 어디가 많은 영향을 받는가 했을 때 역시나 서남극 해역에서 생태계가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그 남극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세 척 정도는 남극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크릴이라든지 이빨고기를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크릴이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새우같이 보이는데 이 아이를 먹는 해양 생물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또 인간이 먹기도 합니다. 그럼 이 크릴이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극의 생태계에 있어서는 이 크릴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남극 크릴의 주요 어장은 보시다시피 북쪽에 있고요.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극 이빨고기입니다. 이빨고기 하면은 남극 이빨고기와 파라고니아 이빨고기가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파라고니아 이빨고기를 그렇게 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차지하는 게 위치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극 이빨고기에서 어장도 보시면은 크릴과 달리 하부 쪽에 되어 있고요. 어획량은 전체적인 변동이 없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극에 대해서는 이 그림이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은 2016년도에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로스해를 해양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승인을 하기 위해서 다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됐지만 남극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앞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극지활도 진흥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극과 남극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기반을 마련되어 있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크게 4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북극 같은 경우에는 연안국에서 그 영유권이 강화되고 임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북극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남극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어떤 협력적인 나가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이제 디지털 튜닝이라든지 방법을 해서 어떻게 선박이 안전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대한 다양한 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극지 생태계는 보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차 해양 먹이망에 대해서 상당하게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수온이 높고 식물플랑크톤이 많다 적다가 표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부 먹이 단계에서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서 상위 단계인 크릴이라든지 이빨고기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존을 하고 이용하기 위한 게 어느 선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특히 바다라는 것은 연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항목도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우리나라 연근에 대해서도 인력풀이 약하지만 특히 남극 북극에 대해서 하기에는 더 많은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북국 수산자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국 수산자원의 영향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극지기술연구회 차기 회장님이신 김현수 대한조선학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주제 순서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민수 실장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의 최중효 박사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의 심성현 박사님께서 각각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김현수 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코아크가 만들어진 지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코아크 만들면서 이제 그 산업분과 분과장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파운데이션 안에 기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또 굉장히 그동안 저변도 많이 넓어지고 좋은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취지대로 기본적인 세 개의 분과에 대한 컨셉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에 관련해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과 수산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한 분씩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토론 시간에는 세 분의 연사를 아까 소개해드린 세 분을 모셨는데요. 그 세 분들이 뭐 지금 기존에 발표됐던 세 개의 어떤 그 발표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제가 약속받은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가능하면 플러브나 온라인상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이게 가능하면은 혹시 채팅방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질문 이런 걸 좀 남겨주시면 제가 모니터링을 요청을 드려서 일반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은 이제 극기연구소의 우리 최영준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극기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기관이 KAMI가 있습니다. 그래서 KAMI 우리 국방극지연구실의 김윤수 실장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넘겨서 지정 토론과 관련된 제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연구실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우선 의미 있는 자리에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지만 발제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동법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이었는데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에 감사 말씀 우선 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최영준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무 관계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법령을 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신 최영준 실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통해 극지활동진흥법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좀 법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보통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법적인 어떤 안정성을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부재로 인해서 침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에 제정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게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향후에 여러 사회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 전자는 렉스 라타라고 해서 있는 법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후자는 렉스 베란다라고 해서 있어야 할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최영준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극지활동진흥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후자의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제2조에서 극지활동이 극지환경의 보존과 조화 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지활동법은 바로 이러한 극지활동의 체계적 극지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또 1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자의 법적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영준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살을 좀 붙여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북국은 각자 다른 법적인 국제법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을 할 때 이런 문의들을 해주셨어요. 이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굳이 이걸 통합하는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남북국 극지통합 법률을 제정을 했다면 그간 다른 국가는 별개의 법률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또 반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극지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국가가 가진 역량과 의지, 그리고 잠재력, 국민들의 관심, 지리적 위치 등 많은 요소 등이 고려되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 즉 어떠한 법 체제를 가지더라도 법 제도를 뒷받침하는 어떤 세부적 정책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뒷받침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면 시행 계획을 통해서 남북극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하면 되고, 남북국을 다루는 별도의 법 제도를 가졌다면 통합적으로 양 제도를 조율할 수 있는 정보의 기능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극지 통합법률이 남북국을 아틱, 안타틱이라고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폴라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양 지역이 가지는 공통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극지활동법이라는 통일된 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법적인 효력 차원에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극지활동진흥 법률이 법률상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두 법률이 향후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 어떤 기관의 세부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상호적으로 저는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달 11월 30일 날 제정된 북극 2050 북극활동 전략에서는 극지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극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극지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극지활동진흥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 이행 과정에서 이제는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혹시 모자라는 게 없는지, 그러니까 법의 흠결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그 극지활동진흥법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극지활동에서의 사고 예방과 그리고 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장, 극지활동시설 관리자로 사고 보고 의무를 해야 하는 주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지활동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보면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 보존, 개발, 이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이용을 하는 주체도 극지활동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우리가 극지활동에서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서 선박 항행이라든가 관광 활동이라든가 수산 자원을 할 경우 예상되는 어떤 그런 활동에 따른 안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지활동법이 밀행지향적 관점에서 설립된 법률이라면 이러한 향후 예측되는 부분도 향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굉장히 어떻게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 관점에서 좀 분석적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을 보면 시행 주체가 국가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항도 뭐뭐를 하여야 된다라고 꼭 하게끔 하는 의무 조항이 되어 있는 조항도 있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정책 추진 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 극지활동진흥법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의무 조항인 반면에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약간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정책 추진 주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전문 인력 양성은 꼭 추진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교육 홍보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보면
국가가 뭐뭐 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두어지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우선순위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무게를 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조금 정책적으로 좀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행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해양수산부나 외교부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산업부, 과학부, 환경부, 뭐 이런 범부처 간의 북극 경제활동의 진흥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범부처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이걸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 같은 것들이 반드시 도입이 돼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의견을 하나 제시드리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서 4페이지에서 북극에서 도 규제 등의 법률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에 관련해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이 맞습니다. 다만 북극권 연안국이 이지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이나 개발에 대한 법률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에 관한 연안국의 법률이 반드시 규제 중심적인 법률이 아니라 규제와 이용에 관련 법률이 병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지정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또 더 나은 토론을 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북극 활동진흥법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미래 사회에 대한 발전을 베이스로 한 아주 좋은 법률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법률 관련돼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이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세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발표 관련해서도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 최영준 실장님이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제 극지법의 성과를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실 작성이 됐고요. 지적해 주신 4쪽의 이제 북극에 대한 규제 등의 법률은 마찬가지로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항행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찾은 부분이 좀 뭐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자국 쇄빙선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고 다음부터는 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역시 법적인 전문가 관점에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극지활동진흥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이제 비평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남북극을 묶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또 남북극의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다른 이제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남극과 북극도 사실은 이제 어원 자체도 아틱이고 아틱에 반대되는 ANT를 붙여서 안탄틱이 되듯이 약간 반대에 대한 특성이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박사님과 같이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북극을 엮어나가고 어떤 우산 과제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남북극에 대해서 묶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률적인 연계 관계는 좀 법조문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에 대한 어떻게 연계하고 진흥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처음 수립할 때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이 굉장히 빨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어도 국가나 해양수산부로 좀 나눠져 있고, 어떤 것은 해야 한다,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문제점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법을 사실 가지고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앞으로 좀 법이 개정되거나 할 때 좀 해소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행령을 만들면, 특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됐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주어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그 극지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정부 또는 민간과 민관에 대한 협의체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정 소요가 있을 때마다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관련돼서 좀 연구를 진행해서 미리 좀 이슈를 짚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 대한 차이는 좀 이제 시행령을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제 시행령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각종 평가들을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 성별, 뭐 또 규제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요즘은 정부에서 그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정부에서는 규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제처적인 관점의 분석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 나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사실 제가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을 면밀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질의 토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살짝 그 우리 저 극지 연구소에 있는 우리 서은상 정책 본부장님께서 찬조를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긴급하게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아까 그 질문해 주신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은 아마 1900이 아니죠. 2018년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국회에서 서른 의원이 뭐 여러 개 법안에 있어서 어떤 실태조사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 그 개정 요청이 있었고, 그때 이제 상당히 여러 개 기존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개정된 것 중에 하나도 남극연구활동 남극연구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도 그때 같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실태조사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할 수 있다가 되었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극지 관련된 실태조사는 뭐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악천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게 해야 한다라고 잘못 넣었다가는 또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론을 하러 나오셨던 것 같아. 네, 좌우지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들이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2021 북극 협력 주간에 사실은 정책이라는 큰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집중 토론해 주신 분 포함해서 양대 기관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면 다른 기관들도 거기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좋은 발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산업분과로 넘어가서요.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의 정성익 박사님이 어지런저런 화두를 많이 던져 주셨고요. 그 지정 토론 관련해서는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중앙연구원의 최중호 책임연구원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고, 아마 최중호 박사님도 올해 아텍 관련된 연구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지정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우조선해양의 최중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굉장히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주말에 그 자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서 이 가족들도 단체 행사 있는 곳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그래서요.
뭐 본의 아니게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북극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뵙고 싶었는데 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제 얼굴이 나니까 더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정성엽 박사님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극지 선박 적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약간 조금만 더 첨을 드리자면 보통 조선소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선박들을 그냥 통칭해서 이제 스마트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조선 3사, 뭐 저희 회사 포함한 조선 3사에서는 모두 다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을 해 놓은 상태고, 현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십을 뭐 어느 단계까지 했냐 그러면 저희가 뭐 플랫폼화 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각 조선소마다 조선소 고유의 스마트십 모델 플랫폼을 들고 그 플랫폼을 지금 배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한 지는 10여 년이 조금 넘은 것 같고요. 10여 년 동안 왜 이렇게 조용했냐 라고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배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 뭐 회사로서는 영업 기밀 중에 하나인 항목이고요. 어떤 것들을 스마트화 했냐,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화 했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스마트십을 개발하면서의 목표는 사실은 에너지 세이빙이었거든요. 연료를 아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서 가는 추진 효율을 1% 내지 뭐 7% 정도 아끼면서 연료는 뭐 1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이런 항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런 운항 지침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이제 배에 이 선장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가, 이때는 사실은 이건 하나 할까 말까 선택을 해달라는 옵션류였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대기오염 물질 규제가 시작되면서 뭐 낙스니, 싹스니, CO2니 이런 거에 대한 물질 양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스마트십 기술이 이제 에너지 세이빙에서 시작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디벨롭이 조금 더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처럼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짓고 있는 선박들도 거의 대부분 다 스마트십 플랫폼을 설치하는 중이고요. 이 기술이 그럼 기존 선박과 뭐가 다르냐를 좀 설명드리자면, 뭐 많이들 보시는 게 자동차니까요. 이제 저 테슬라나 뭐 요즘엔 애플카 이런 것도 얘기가 있지만, 이제 주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자율운항 자동차다 해갖고 뭐 지금 미국에서도 몇 대 시범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하는 자율운항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들을 보면 뭐 가령 전기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를 지금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모터를 얼마나 내가 회전을 시키고 있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자동차가 좀 더 안전하게 사람의 힘이나 지식을 들이지 않고 운항하게끔 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걸 배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배도 똑같이 지금 전기 추진선은 없지만 엔진을 컨트롤하거나 뭐 러더나 프로펠러 회전수를 컨트롤하거나 하면서 이제 자율운항하게끔 뭐 충돌 회피 시스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와 가장 다른 점은 자동차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 라고 해서 옆으로 회피하는 거동을 하거나 바람이 많은 곳을 피해서 바람이 적게 부는 곳으로 다닌다,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잖아요. 효율에 큰 차이도 없고. 배는 하지만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을 운항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파도가 1m일 때 배의 속도와 똑같은 엔진 마력에서 파도가 5m일 때 엔진 속도와 그 배의 속도와 파도가 10m일 땐 다닐 수가 없고 하는 외력에 의한,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설계 포인트가 사실은 배 설계에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개발의 이제 핵심 화두가 리스크 회피입니다. 그래서 뭐 충돌을 회피하거나 파도를 회피하거나
뭐 지금 정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얼음을 회피하거나 하는 식으로 밖에 외력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게 만들어낼까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외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빙 정보를 어떻게 추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지금 정보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반 기술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랑 약간 다른 것들은, 배는 실제로 운전하면서 민첩하게 모든 걸 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측들을 해내야 무슨 물건을 피할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지금 다니는 한 300m급 되는 LNG들은 무슨 이렇게 오는 물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km 전에서 회피 고동을 시작을 해야 실제로 충돌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물질에 대한 예측을 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럼 더욱더 이제 외력에 대한 공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요즘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이 외력들을 어떻게 잘 추정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첨언 드리고 싶고요. 정상혁 박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꼭지가 뭐 과제화를 오래 하려다가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꼭지의 과제들을 뭐 크리소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큰 과제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과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디지털에 대한 제대로 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승엽 박사님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우리 최중희 박사님께서 지금 스마트십이라는 화두로 조선 3사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플랫폼이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자율망 선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화두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지구의 온난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후 위기라는 표현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큰 허대에서 사실은 조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회원도 그렇고 과학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승엽 박사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최중현 박사님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일단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그거를 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제 일반 해역을 운항한 선박들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부 과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뭐 기간 고유 사업으로도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서는 좀 상당히 다른 일반 해역과는 다른 환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일반 해역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그대로 극지 해역에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고 계신 것들이 되겠고요. 이런 한계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좀 신규 과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극지 운항 선박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운항 지원 체계 시스템 개발이나 어떤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들은 저희가 계속 부처 과제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고, 또한 최근에 이제 차세대 세빙 연구선 건조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 선박의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이 또 함께 진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안전은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실제 얼음과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즉 빙하중이나 빙유기에 의한 진동이나 소음 특성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뭐 국내 조선소도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국가 공공의 기술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세대 세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앞서서 어떤 선행 기반 기술 과제의 형태로 정부 부처 과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제 기관 고유 사업, 크리소 고유 사업의 형태로서
계속 북극해를 운하하는 선박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선박이 작용하는 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실선 계측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세빙연구소 나라원에 탑승을 해서 저희가 매년 북극이나 남극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선박이 작용하는 외력들을 계측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실제 선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들이 선박의 구조 부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산업부 과제로 해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선박의 어떤 건전성 모니터링, 전선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해서 과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항행 운항을 위한 지원 체계 플랫폼 개발이나 어떤 극지형, 즉 빙해역 전용의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기술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 시키기 위한 측면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 선점을 진행을 하고 있게 돼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극지해역을 신시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콜드러시, 즉 뭐 패권 경쟁 입장에서 이런 경쟁에 좀 선제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저희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국내 과제 형태를 통해서 아마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은 아마 이런 여건들을 좀 마련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답변이 충분히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해수부에서 공동 부처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예산이 한 1,600억 이상 투자가 돼서 관련 기술들,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정보를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격조 있고 품위 있고 높은 수준의 토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산 과학 분야에 대한 우리 발표를 우리 오연주 해양수산연구관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정 토론으로 하신 분이 우리 심성현 전문연구원이신데 같은 연구본부에 근무하시는 거로 맞으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른 기관에 계신데. 네, 또 주제 발표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의견이나 혹은 질의사항 포함해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심성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북극 연구에 관련된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신 오연주 연구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게는 그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오연주 연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어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러한 해빙은 북극해라는 새로운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 자원이라든지 그 수산 자원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어장을 개척하는 데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장을 개척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연안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좀 협력을 증진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수산자원 관련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북극해에서 어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산 자원에 있어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수산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극해에서 해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산 자원의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수산 자원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서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먹이 생물이라든지
산란장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6월에 중앙북극해 공해산 비규제업 방지 협정이 이제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제 연안국 5개국과 비연안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연안국 5개국이 참여하여서 이 협정에 따라서 그 북극해에 있는 공해에서도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지역에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된다면 어업 또한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와 이들 연안국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연주 연구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북극해에 대해서 수산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자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북극해 수산자원 관리와 이런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방안이 무엇인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성현 전문연구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KMI에 계신 줄 모르고 갑자기 토론자가 바뀌는 바람에. 네, 어장 개발에 필요해서 관련 국가 협력 많이 하자는 말씀 해주셨고요. 수산자원 모니터링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수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건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것 같고요.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두 분이 주제 발표하신 분과 재정 토론하신 분이 똑같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연주 정책관님께서 연구관님께서 질문 드린 내용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에서 수산 자원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북극은 현재로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주요 상업적인 크릴이라든지 이빨고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쿼터를 받아가지고 조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다른 파트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쿼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 노하우를 가지고 북극에도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게 국제적인 협력의 스킨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북극에서도 우리가 원활하게 어떤 새로운 신어장이 개청되고 할 때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조금 남아 있어서요.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에서 어느 분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있으면 좀 없으신가요? 플로우에서 혹시 보완적인 추가적인 질문이나 토의가 있으시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분야가 다른 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북극활동진흥법에서 13조라고 아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세빙 연구선이라는 인프라가 우리가 26년에 이제 런칭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존에 개발된 플랫폼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운항 예지 포지, 북극에 대한 기후나 환경에 대한 통합 시스템, 거기 환경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 과학에 대한 부분, 수산에 대한 부분조차도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법적인 근거 안에서 저희들이 뭔가 아까 우리 오연주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합이라는, 함께하자는, 같이 하자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의미의 그런 같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시간 동안 그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맡은 지정 토론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